제대로 한번 석탄 공급소가 될 곳을 한번 공격해보자 라고 하면서 찰스턴과 샤바나라고 조지아주의 샤바나 동시에 봉쇄할 수 있는 저기만 가지고 있으면 이 두 항구를 일거양득으로 가질 수 있는 포트 로얄이라는 곳으로 원정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포트 로얄은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여기 딱 외부에 요새가 두 곳이 있는데 각각 그 요새마다 포가 20문 정도가 거치되어 있었어요. 썸터 같아. 네, 그래서 이 규모가 정말 대단했던 게 무려 병력이 12,000명이었어요. 그다음에 함선이 무려 전함과 수송선을 다 포함해서 77척이었습니다. 그래서 함선이 이동을 하면서 거기에 있는 포를 가지고 요새를 공략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3시간 만에 그 요새를 무력화시켜요. 며칠 뒤에는 이제 육군 병력이 포트 요랄로 이제 상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군의 한포 덕분에 해군이 뭔가 단독으로 작전을 해서 찰스턴과 사바나 근처에 있는 엄청난 이 기지를 포트 로얄을 확보를 하게 됐고 제가 남부 지휘관이라면 당연히 군대 보내서 바로 탈환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소식을 들은 남부는 엄청난 큰 충격에 빠집니다. 그러자 데이비스가 소방수를 부릅니다. 바로 로버트 리죠. 여기에 해안방어사령관으로 이 지역에 이제 급파를 하게 됩니다. 남부의 중요 항구 두 곳이 봉쇄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급파된 소방수가 로버트 리예요. 로버트 리는 제가 알기로는 항상 땅에서 싸우셨던 분 같은데 왜 바다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남부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지금 북부가 이제 포트 로얄을 공격을 했잖아요. 네. 여기를 함락시켰으니까 일단 지금 상황은 그 옆에 있던 두 곳의 항구인 찰스턴이나 서버넌을 잇는 해상 교통로가 지금 이제 막힌 상황인 겁니다. 그 다음은 뭘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좀 알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네. 북군의 의도가 이 두 곳의 항구를 봉쇄시키려는 건지 네. 아니면 이 둘을 공격해가지고 함락시키려는 건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봉쇄는 그 효과가 한참 뒤에 나타나는 거고 그렇죠. 당장 눈에 띄는 시급한 위협은 공격 당하는 거잖아요. 상륙까지 하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공격하는 거예요, 이 두 항구를. 그래서 이 항구들이 언제 공격받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당장에 이 찰스턴이나 샤바나에 대한 방어 상태도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병력도 모으고 아니면 요새를 정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남군의 주요 지휘관들은 다 전설에 나가 있었고 때마침 이제 로버트 리가 자문 역할을 하면서 데이빗 대통령 옆에 있었고 그래서 급한 김에 리를 내보낸 건데 또 리가 병과가 공병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적임자라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된 거죠. 바다에서 이제 틀어 막으려는 북부고요. 어떻게든 내가 안 막힐 거야. 숨통을 뚫어야겠다라고 하는 남부인데 자, 과연 어디서 대치하고 있는지 당시 북부 해군과 남부 해군의 거점 기지 현황 한번 지도로 보겠습니다. 네, 당시에 이 거점 기지들을 쭉 우리가 보시면은 기본적으로는 북부의 대도시들과 상당 부분이 일치합니다. 미국 해군의 주요 거점이 딱 북쪽으로부터 보시면은 포츠머스가 가장 큰 곳이죠. 그다음에 그 밑에 보스턴, 그리고 뉴욕, 필라델피아, 워싱턴 DC 이런 데들이 큰 주요한 항구이자 해군 기지가 같이 옆에 있던 곳입니다. 역시나 요즘에도 유명한 도시들이 그때부터 이제 발달되어 있던 도시네요. 그렇죠. 저기 뭐 당연히 상업 항구들도 번성하고 있었지만은 그 옆에 해군도 기지를 만들어서 저곳들은 다 도크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해군 함정들을 건조하기도 하고 수리하기도 하고 그런 시설들이 잘 돼 있는 데고 그에 반해서 이제 남쪽으로 오면 올수록 이게 적습니다. 찰스턴이나 사베나는 상업 항구는 크지만 해군 기지는 변변히 없었고 그래서 북군이 지난번에 어디 공격했습니까? 포트 로얄을 공격했죠. 네. 그래서 포트 로얄을 장악하고 여기에 이제 해군 시설들을 갖다가 설치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도 봉쇄를 해야 되니까 다른 기지들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또 가장 중요한 곳 중에 하나가 저 플로리다 남쪽 끝에 보면은 뚝 떨어져 있는 곳이 있죠. 네. 저희가 키웨스트인데 저희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이 남군이 점령을 하지 못했어요. 계속 시종일관 북군이 저긴 장악하고 있습니다. 섬이니까 남군이 공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멕시코만 봉쇄하는 함대들의 이 보급 기지로 아주 톡톡하게 잘 써먹었습니다. 남군 입장에서는 굉장히 눈엣 가시. 그럼요. 근데 공략할 방법이 없었고 키웨스트 섬은 미국에서 가장 남단의 섬입니다. 네. 거기에 이제 이렇게 큰 기념비 같은 것도 있고 거기서 이렇게 잘 냄새 맡으면 쿠바에서 피는 시가 냄새가 난다고요. 제가 직접 갔는데 약간 느껴질랑 말랑 하더라고요. 네. 우리로 치면 마라도 같은 곳이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저 미시시피강으로 올라가는 저 뉴올리언즈 앞에도 작은 섬이 있었습니다. 쉽 아일랜드. 그래서 여기도
미시피강으로 올라가는 이 봉쇄 함대들의 보급 거점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쓰였습니다. 그에 반해서 남구는 해군 기지라는 게 원래 없었어요, 별로 남부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역시 노폭. 새롭게 버지니아가 남부로 넘어오면서 장악한 노폭을 어떻게든 기지로 활용하려고 했었고, 그 외에 저기 플로리다에 보면은 펜사콜라라는 기지가 또 조그맣게 있습니다. 저기는 원래 굉장히 작은 기지여갖고 큰 그런 역할을 하진 못했어요. 그럼 거의 지금 사실 남군이 아니 저렇게 띄엄띄엄 점령을 하는데 왜 남군이 반격을 못하지라고 하는 건 해군 기지는 거의 없는 상태고 상업용 항구들만 거의 있는 거. 그렇죠. 원래 뭐 배도 해군 없고. 조선소라든가 수리시설, 무기고, 뭐 조병창 이런 것들이 기반 시설이 거의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전에 있었던 미국에서의 해군 전투라는 건 미영 전쟁 때에 제일 큰 건데 그러니까 다 그 이스트 전투 코스트. 자체가 대부분 동북 쪽에서 그렇죠, 일어났었기 그렇죠. 때문에 네. 남쪽은 사실 면화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렇죠. 그 활동 외에는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근데 저거 보면 계속 드는 생각이 저 키웨스트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남군 해군이 어떻게 안 되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절단이 이미 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럼 지금 남군 입장에서는 노폭이 한마디로 해군 기지에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우리나라로 치면 진해 같은 곳이에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저희가 요충지입니다. 저곳이 이 체사피크만이 쭉 깊숙하게 내륙으로 들어와 있는데 체사피크만을 통해서 사실 워싱턴 쪽으로 갈 수도 있고 하지만은 저 체사피크만을 통해서 제임스강 쪽으로 따라가면은 리치몬드로 갈 수 있는 그 통로입니다. 근데 그 리치몬드로 가는 이 제임스강 수로를 딱 들어서면 나오는 곳이 바로 이 노폭인 거죠. 그리고 그 노폭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함정을 정박시키기 좋은 곳이 있는데 바로 그곳이 햄턴 로드입니다. 그럼 지금 저거 보면 그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뭐 진해도 그렇지만 뭐 진주만도 그렇고 보면 이런 천혜의 어떤 이 해군 기지들 보면 이렇게 둘러싸여서 입구가 이렇게 좁은 데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러면 입구만 잘 틀어막으면 못 나오게 할 수 있지 않나? 왜 해군 기지들은 저렇게 둘러싸여서 입구만 탁 막으면 막히는 지역에 있지라는 생각도 저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저희가 정박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기본적으로 배들이 닻을 내리고 뭐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천혜의 장소기 때문에 사실 그 막으면은 뭐 안 되지만 그 못 막게 해야죠. 그거는 절대 못 막게 하는 군 기지들을 근처에다 만들어 놓고 해안포도 맞죠. 그 자체에서는 기본적으로 크게 이 해군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그리고 그 막을 수 있는 병목에는 요새를 만들어서 당연히 방비를 튼튼히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만의 입구가 넓어버리면 이게 파도가 굉장히 그렇죠. 심할 파도가 거예요. 많이 그래서 들어오죠. 만의 입구가 좁을수록 안쪽에 잔잔하니까 그런 것도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 햄턴 로드부터 저희가 조금 이해를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정박지로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 이 햄턴 로드의 저 지도를 보면 사실은 세 군데 주를 가까이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위치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데다가 최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가 남부연합 수도인 리치몬드로 가는 바닷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뚫리면 굉장히 큰일이 나는 건데 기본적으로 처음에 저희가 이제 불런 전투할 때도 사실은 북쪽에서의 목표는 뭐냐면 불런 전투를 통해서 리치몬드까지 그냥 빨리 함락하고 그렇죠. 네네. 끝내버리겠다.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육군의 항로지만 그렇죠. 이건 해군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뚫리면 그러면 이제 육군이 뚫리고 해군이 뚫리면 사실은 끝난 거죠. 리치몬드를 방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있는 거고 1830년대 초에는 로버트 리 장군이 여기서 또 근무를 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고 이치 대충 이해가 가네요. 로버트 리 장군을 가서 막을 수밖에 없는 게 저기가 만약에 북군한테 공격을 당하게 되면은 이거 리치몬드 뒤가 비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남군 입장에서는 무조건 막아야 되는 곳이네요. 또 하나 이제 미국의 전체 이 동쪽에 있는 항구 중에 겨울에 얼지 않는 마지노선이래요. 부동항? 네. 그거의 마지노선이라. 근데 1917년에 딱 한 번 얼었었대요. 근데 그거 외에는 저기가 얼지를 않기 때문에 1년 사시사철을 저기서 모든 해군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바로 저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남부군한테 너무너무 중요한 게 노폭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북군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저기만 뺏으면 이제 대충 봉쇄를 해낼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나요? 남군이 여기서 노폭을 차지하면서 이 노폭의 수많은 시설들을 고스란히 접수합니다. 근데 이곳은 아직 저 햄턴 로드에서 북쪽 지역이 북군이 계속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이거 저 햄턴 로드의 북쪽에 딱 그 병목에 있는 요새가 바로
먼로 요새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먼로 요새를 딱 북군이 계속 장악하고 있으니까 야, 이 여기를 뚫지 않으면 우리가 못 나가겠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남군 입장에서는 여기를 막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지만 여기를 뚫고 나가야지만 숨통이 트이니까 어떻게든 뚫어내야 되는 곳이기도 하는 거군요. 그런데 이제 해군력 자체가 굉장히 빈약하니까 우리가 통상적인 방법은 가망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비장의 무기를 여기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딱 하게 되는 겁니다. 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철갑선입니다. 철갑선. 버지니아가 이제 넘어갈 위험에 처하면서 4월 달에 이미 북군 해군 쪽에서는 야, 여기 위험한 거 아니야? 여기 우리 빨리 있는 거 다 비우고 중요한 함정들은 피신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노폭 해군 이쪽 기지사령관이 주저주저합니다. 야, 그래도 설마 여기가 이렇게 강력한 우리 부대가 진주하고 있는데 금방 오겠어? 라고 했는데 그렇게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진짜 민병대들이 그것도 기차를 이용을 해서 밤에 싹 들이닥쳐 버립니다. 그러니까 항상 설마가 사람을 잡아요. 네. 노폭은 저 햄턴 로드 안쪽에서도 아주 깊숙한 곳에 있어요. 저희가 그 당시에 가스포트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 해군 기지에서 나가려면은 병목을 몇 군데 통과해야 됩니다. 저기 보시면 해군 기지 낚아는데 빨갛게 칠해놓은 부분이 저기도 딱 굉장히 좁은 수로가 있는데 민병대들이 밤새 기차로 와서 저길 딱 장악해버리고 저기에 작은 배를 침몰시켜버렸어요. 수로를 완전히 막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날 보니까 탈출할 수가 없는 거야. 이 안에 갇힌 배들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안에 갇혀있던 9척의 배들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수리 도크에 있던. 안 근데, 뺏기려고? 네, 다 불태워버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난번 설명드린 스크루 증기 프리깃 중에 제일 처음 건조한 USS 메리맥이라는 프리깃이 있었어요. 이 메리맥이 수리하려고 들어가 있다가 못 빠져나오고 이때 불타버립니다. 이 옆으로 돌리는 게 어느 정도 한계에 오니까 뒤에 스크류를 만든 그렇죠. 최초의 배예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날 이제 남부 해군이 딱 와서 아, 이것들 다 태우고 갔네 쓱 보니까 근데 아주 철저하게 태운 건 아니네. 의외로 해군 기지에 많은 시설들이 뭐 건물은 불탔지만 그래도 건져보니 대포가 온전한 것들 되게 많고 뭐 도크도 뭐 말짱하게 있고 저 메리맥도 다 탄 줄 알았더니 물 윗부분만 탄 거예요. 의외로 상태가 괜찮았군요. 네. 그리고 물 밑부분이랑 그 안에 있던 엔진이 멀쩡한 겁니다. 아이고야. 오, 이거 굉장히 좋은 재료인데? 하면서 이걸 갖고 뭘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때 남부 해군 장관이 그래, 이거 갖고 우리 철갑선을 만들어 보자. 저 위에 돛 달려 있고 이런 거 무슨 필요가 있어? 그냥 그 위에 우리가 철로 딱 구조물을 만들고 그 안에 대포를 집어넣은 진짜 철갑선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근데 나름 깨어있는 장관이었네. 그럼요. 철갑선 만들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 말로리 장관이 굉장히 이런 쪽에 머리를 비상하게 써갖고 이거는 우리 남부 해군의 전황을 바꿀 수 있는,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이 핵심 병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노폭 도크에 집어넣고 뚝딱뚝딱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생각하는 게 그거 같아요. 그 사람이 뭐 철갑선에 대한 이런 걸 만들자고 했잖아요. 저는 여기에 좀 놀란 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고급 지휘관일수록 어쩐 기술적 이해도가 낮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겠죠. 모든 군대에서. 근데 오히려 이런 고위층에 있는 사람이 어떤 이 무기에 대한 기술적 이해도가 높으면 이게 한 번에 확 혁신 같은 게 일어나거든요. 근데 유럽 군대에서 그런 게 좀 몇몇 보거든요. 근데 역시 남북 전쟁에서도 좀 그런 게 좀 보인다. 이게 기술이 되는데 그 기술도 되고 보급도 되고 하는데 하는 혁신하고 안 될 때 하는 혁신은 오히려 굉장히 부담이 될 수가 있거든요. 지금부터 좀 풀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궁여지책으로 한 게 아닌가. 그렇죠. 근데 뭐 도크도 가지고 있고 건져 올린 배 엔진하고 밑에 부분이 살아남아 있고 뚝딱뚝딱 만들어 집니까? 굉장히 난관이 있긴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노폭에 시설들이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이 메리맥을 그래서 남부 해군에서는 이름도 바꿉니다. CSS 버지니아로. 저기 딱 보시면은 밑에는 그냥 기존에 있던 증기 프리깃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흘수선 아래는 목재란 얘기죠. 그렇죠. 그대로 목재고 그 위에만 덮는데 그것도 당장 철로 만들긴 어려우니까 일단 나무로 저런 식으로 거의 천막처럼 구조물을 만든 다음에 그 위에다가 철판을. 장갑판을 덧대는 겁니다. 남부는 이제 철공소, 제철소 이런 것들도 거의 다 북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대장 장기들이 이렇게 네. 찌들었어. 그나마 이제 남부에서 제일 큰 게 리치몬드에 있었는데 리치몬드에서 한 725톤 정도의 철판을 만들어서 이걸 계속 기차로 날렸는데 그 다음에 저 앞에는 딱 보시면은 뭐가 있죠? 뭐 튀어나와 있는 게 있네요. 뾰족하게 나와 있는 게 있죠. 저게 뭐냐면
충각입니다. 램. 충각도 만들었어요. 네, 당연히 저 당시까지는 아직 해전에서 여차하면은 들이받는 충파 전술을 아직도 썼기 때문에 저기다 이제 철제 충각을 달았습니다. 이 정도면은 해군 장관 난중일기 읽었는데?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네. 진짜로. 그 저기 뭐야 한산도 봤어 이 사람이. 진짜 너무 거북선과 비슷한 느낌이 좀 있네요. 되게 유명해졌겠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막 미국 전체도 야 이게 철로 막 배가 막 다녀? 아니 그러면 안 되죠. 비밀병기로 아니 지금 네. 저기 국군에서는 절대 뺏기면 안 되라고 수장시켰는데 이걸 남군이 끄집어 올려서 거기 있는 도크를 이용해서 철갑선을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완전 1급 군사 기밀이잖아요. 완전히 조용히 진행을 해야죠 이거는. 그래야 되는데 당시 상황이 그렇지가 않았어요. 맞아요. 그 심지어 신문에도 나요. 신문에 났다고? 네, 다 났어요. 근데 정작 국군이 알고 싶어하는 건 만든다는 걸 알고 싶어하는 게 아니라 얘 성능이죠. 예를 들어서 뭐 대포가 몇 문이나 되냐. 움직이긴 하나. 그 다음에 이게 철갑선을 했다는데 과연 이 배의 완성도가 어느 정도일까? 어느 정도를 쏴야 뚫릴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1급 비밀이니까 이걸 알 길이 없었는데 근데 이 1급 기밀이 북부 연방선에 들어갑니다. 또 누가 넘겨요? 들어갔어요? 예, 나중에 그 연방 해군 장관 기지온 웰스에 의해서 이게 세상에 밝혀지는데 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까? 누가 도대체 이 기밀을 넘겨? 그러니까 스파이가 있었대요. 스파이가 있었어요. 바로 그 스파이의 정체가 누구냐? 버지니아주 노폭에 살던 흑인 여성. 또 여성이에요. 예, 지난번에 메리 루베스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흑인 여성이니까 당연히 북군이 승리하기를 바라고 이게 빨리 남부가 해방되기를 바라고 있으니까 이거를 캐다가 넘겼다. 그런데 여기에 굉장한 사연이 있어요. 사실 그 이 메리 루베스트에 대한 초상화는 없어요. 사진도 없긴 한데 처음에는 이제 어떤 소문이 들어왔냐면, 그러니까 최근까지 정설로 받아들인 게 뭐였냐? 루베스트가 흑인 노예 가정부였다. 누구의 흑인 노예 가정부? 여기 중요한 엔지니어의 가정부였다.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설계도를 훔쳐서 넘겼다더라. 가능성이 있네. 이거를 굉장히 최근까지 믿고 있었는데 2021년에 버지니아주의 역사가들이 요거의 진실을 재작년에 발견했어요. 그렇죠, 재작년에. 이거 완전 최근이네. 예. 이 메리 루베스트라는 사람은 가정부가 아니었습니다. 노폭 해군구지 부둣가에서 남편하고 함께 하숙집을 운영하던 여자였어요. 자유민이었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흑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이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완전 흑인이 아니라 아버지가 백인이에요. 근데 백인하고 봐서도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났대요. 아까 아버지가 우성 유전자를 많이 좀 물려주는. 그런가 봐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흑인으로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없었대요. 그래서 그냥 백인들이 다니는 지역에 아무렇지도 않게 다닐 수 있는 정도가 됐군요. 그래서 당연히 이 하숙집을 운영하니까 여기서 일하는 엔지니어들 다수가 이 하숙집에 묵었어. 근데 계속 이제 여기서 하숙집에서 그냥 잠만 자는 게 아니라 밤에 모여서 이게 한잔하자. 하지. 그리고 나갔을 때 방 청소해 준다고. 침대 위에 일단은 올려놔야 되거든요. 이때 그러면은 들어가가지고 막 이제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또 엔지니어들이 일하고 와서 하숙집에서 한잔하면서 무슨 얘기하겠어요? 야, 이거 뭐를 만들었느니? 야, 내 철판은 몇 센치도 못 들어. 막 이런 얘기 뭐. 그러면 이 옆에서 그러니까 넌 철판, 난 대포야. 이게 그래서 넌 대포 한 문이지만 나는 오늘 6문을 설치해서 막 이런. 그러니까 조각난 정보를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완벽한 퍼즐을 맞힌 다음에 이거를 전달하는 거예요. 메리맥을 메리가 전달했네. 그렇죠. 남부에서 지금 이런 정보를 전달해 줬으니까 지금 북군에서는 큰일 났다. 철갑선 만든다. 우리도 뭔가는 해야겠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북부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북부 해군에서도 남부의 이런 어마어마한 배가, 그것도 우리가 자침시킨 배를 건져내서 했다는 충격에 곧장 우리도 그럼 철갑선 만들자 라고 이제 발동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1861년 8월에 의회에서 곧장 150만 달러의 긴급 건조 예산이 승인이 됩니다. 굉장히 돈은 누구야? 엄청난 돈인데. 네. 그러면서 해군에서도 철갑선 건조위원회를 만듭니다. 근데 철갑선이요. 네. 이때 당시에 존재하던 배였었던 거죠? 철갑선이라는 게 그 당시에 1850년대부터 영국 해군이나 프랑스 해군에서 시험해보기 시작했어요. 어떤 식으로 시험해봤냐면은 기존에 갖고 있던 우리 범선에 주변 그 나무판 위에다가 철판을 좀 덧대는 정도. 근데 이 딱 보니까 남부에서 시도한 건 그 방식이 아닌 거야. 완전 상면을 갖다가 거북선처럼 쫙 씌워놓은 걸 만드니까 이건 완전 도대체, 최초네. 이런 걸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라고 해서 우왕좌왕하면서 그래서 철갑선 건조위원회를 만들어갖고 어떤 방식으로 건조해야 이걸 우리가 상대할 수 있을지 연구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공모를 해요. 딱 기술자들한테 150만 달러 갖고 만들 수 있는 철갑선 설계 공모를 해갖고
17개의 디자인 시안이 제출이 됩니다. 역시 미국은 공모의 나라예요. 이것은 다 달라들어. 그걸 심사해갖고 3개의 안이 채택이 됩니다. 어느 게 성공할지 모르니까 급한 대로 3개를 선택하는데 2개는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하던 거랑 비슷해요. 기존의 어떤 범선 위에다가 철갑을 갖다가 두껍게 두르는 이런 방식으로 해보는데 하나는 아주 독특한 철갑선의 아이디어를 채택합니다. 이게 바로 유명한 USS 모니터의 시작입니다. 모니터. 이 아이디어를 제출한 사람은 놀랍게도 미국 사람이 아니라 스웨덴 사람이었어요. 스웨덴이요? 네. 스웨덴 출신의 에릭슨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그전부터 발명왕으로 되게 유명했습니다. 애쉬들이 좀 좋은가 봐요. 그런가요? 이분은 우리가 스크루 추진 얘기했지 않습니까? 스크루 추진도 이분이 초창기에 기반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크루도 하나만 돌리는 게 아니라 소위 얘기하는 반전 스크루 있잖아요. 하나는 이쪽으로 돌리고 하나 이쪽으로 돌리고 이런 방식도 고안해낸 굉장히 그 당시 유명한 분인데 그렇게 하면 더 빨라요? 한쪽으로만 돌면은 이게 수류 때문에 이게 약간 쏠릴 수가 있는데 선체가 이제 같이 이렇게 돌리니까? 네. 그래서 현대 군함 같은 거 보면 스크루가 양쪽에 있잖아요. 반대 방향으로. 우리 아들 그 모타보트가 이 조그만한 거요. 그거 이렇게 건전지 넣고 온 누르면 막 가거든요. 근데 스크루를 달았는데 얘가 거꾸로 오는 거야. 그래서 봤더니 왼쪽 오른쪽 스크루가 달라서 이걸 제대로 설치를 해야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반대로 설치하면 안 돼. 그런 것까지 벌써 발견을. 역시 그런 세심한 것도 많지 여기에 않다니. 철갑만 누르면 돼. 근데 이 아이디어는 뭐였냐면은 기존 걸 그런 식으로 범선에 덕지덕지 붙일 필요가 뭐가 있어? 완전히 우리 철만 물 밖으로 나온 우리도 혁신적인 걸 만들자. 그러면서 아주 더 매력적인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바로 저런 모양입니다. 근데 이상한데? 되게 이상하죠? 냄비 딱 뚜껑 보면은 같은데? 저거는 잘 보시면은 저 위에는 덮어놓은 거는 다 쇠덩입니다. 쇠만 떠 있는. 그리고 저 위에 뾰족하게 올라와 있는 게 하나가 있죠. 아, 거기 하나에 대포가 들어있어요? 저게 바로 선우의 포탑입니다. 돌아? 네. 쫀더? 그 이제 터렛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기존에는 우리가 현측에다가 옆에다가 쫙 포를 달아갖고 포를 쏠려면 빠바바방 쏘고 계속 돌아야 됐잖아요.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 뱅글뱅글 돌게 하는 이전에 피봇 마운트처럼 이 딱 철로 만든 터렛을 만들어서 이 선에 포탑을 넣고 그 안에 포를 집어넣으면 된다. 진짜 혁신적이다. 그러면은 포를 많이 넣지 않고서도 충분한 화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 배가 굳이 이렇게 정렬하고 뭐 바라보지 않아도 그렇죠.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주 극단적으로 단순화된 모습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탱크 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저 안에다가 국군의 가장 선진적인 포가 이 활강포 중에서 달그램포라고 있었는데 여기다가 우리 최근에 개발한 15인치 달그램포를 딱 장착하면은 두 문만 집어넣어도 충분해. 몇 문이요? 두 문. 저 배 대포가 2대 들려 있다고요? 네, 두 문이지만은 이거 갖고 우리가 남군의 뭐 10문 이상을 탑재한 배보다 더 강력한 화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이제 150만 얘기합니다. 달러인데요? 에릭슨 여기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한 가지 제안을 더 합니다. 또 있어? 내가 이걸 100일 만에 만들어 주겠다. 에이. 그동안 수많은 발명을 해봤기 때문에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이걸 어떻게 건조해야 되는지가 이미 딱 들어 있었어요. 저걸 100일 만에 건조하려면 우리가 지금도 배를 어떻게 건조합니까? 한 군데서 처음부터 다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지난번 저희가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 할 때 뭘 봤어요? 조립식. 그렇죠. 모듈식으로 다 만들어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잠깐. 그렇죠. 나중에 조선소에서는 그걸 합쳐갖고 딱 만들면은 공기를 단축시킬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걸 생각해낸 겁니다. 그럼 원래 지금 현재 미국에서 이때 당시에 배 한 척을 저런 전함을 만드는 데는 얼마나 걸렸어요? 1년도 년씩 걸리죠. 넘게 걸려요. 근데 난관 자체를 비교할 수가 없는 게 저건 철판이잖아요. 저 위에 얹는 게 갑판과 포탑을 만드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철판을 갖고 만드는 거니 그 전 방식과는 또 비교할 수가 없죠. 저기가 저 철판이 되게 우스꽝스럽게 보이지만은 저게 되게 두껍습니다. 엄청 두꺼워. 옆에서 보니까 이렇게 두껍던데요? 저 장갑판 두께가 8인치, 20cm입니다. 이게 20cm면 2차 대전 타이거 전차 2배예요. 정면 장갑. 저 포탑 무게가 160톤이었습니다. 160kg도 아니고 160톤? 네. 그리고 배를 돌리는 증기기관 외에
저 포탄만 돌리는 증기기관 하나 더 달았어요. 그렇지. 그래서 저것도 이완화 당연히 돼야겠지. 사람이 어떻게 160톤짜리를 돌리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저거는 증기기관의 힘으로 돌아가고요. 다만 그건 있었습니다. 저 안에 대포가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저 대포가 들어갔다 나왔다예요. 왜냐하면 저 당시에는 전장식 포지 않습니까? 네. 폭으로 집어넣는 거. 그러니까 포를 밖으로 밀어서 빵 쏘고 그걸 다시 안으로 집어넣어서 장전하고 이렇게 포가 들락날락하는 거는 인력으로 했습니다. 포가 조금 뒤쳐졌네, 전환 발전에 비해서. 네. 근데 원래는 저기다가 15인치 포를 집어넣으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 15인치 포가 처음 개발돼서 수량이 부족해서 일단 좀 더 많이 있는 11인치짜리 포를 2문 탑재했습니다. 시간만 넉넉했다면 할 수도 있었겠고 그리고 사실 이때 당시에 프랑스나 영국에서는 후장식 포가 나오긴 했었어요. 근데 아직 그것까지 수입이 안 수입이 안 됐었고 됐구나. 이 후장식 포의 문제는 그 당시에는 아직 폭을 아주 튼튼하게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포탄을 좋은 걸 못 쓰니까 무거운 포탄을 못 썼어요. 근데 지금 보면 그러니까 100몇십 톤씩 되니까 이 무거우니까 저렇게 가라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배 위에 이렇게 떠야 되는데 이렇게 가라앉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걸 딱 보면은 저게 무슨 잠수함이야? 그런 식으로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텐데 저것도 의도된 겁니다. 아, 그래요? 저게 저 당시에는 흘수가 높으면 그러니까 이 물 위로 나와 있는 부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는 부분이 넓어져? 그 부분도 맞는 부분이 넓으니까 거기까지 장갑을 옆에까지 대려면은 더 무거워지고. 훨씬 더 무거워지지 않습니까? 그럼 점점 더 이게 가라앉고 오히려 악영향만 생긴다. 근데 저 정도면 오늘 날씨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파고가 2m쯤 돼서 그러면 저걸 파도 치면은 저 잠기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이거는 나중에 이 저 모니터함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야, 근데 어떻게 예측력이 진짜. 근데 저걸 딱 아니 저기서 지금 보면 모니터 뒤에 굴뚝이 있잖아요. 너무 낮잖아요 굴뚝이. 구두 잠겨버리면 뭐. 근데 저게 기본적으로는 현대적인 전함들의 첫 번째 모형 같아요. 네. 첫 번째 모양으로 철갑선이니까. 보면 기본적으로는 위에다가 이걸 그렇죠, 갖다 놓고 그렇죠. 쏘잖아요. 맞아, 그리고 돌아, 딱, 이렇게. 예, 그 모양에 딱 시초인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자, 그러면 CSS 버지니아는 지금 남부에서 지금 한참 만들고 있는 거고 지금 북부에서는 스웨덴의 발명가 에릭슨 씨께서 100일 만에 만들겠다. 성공은 합니까?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성공합니다. 100일 만에? 네. 그해 1861년 10월 4일에 딱 계약을 체결하고 10월 25일에 즉시 뉴욕 브루클린에서 이제 건조를 시작했는데 1월 30일에 진수를 합니다. 어마어마한 속도죠, 진짜. 석 달도 안 돼서 진수를 시키고 2월 25일에 취역을 시킵니다. 그래서 딱 출연한 모습에 북군 사람, 이 해군들도 몹시 당황은 했지만은 이제 상황이 어쩔 수 없다. 제일 처음에 딱 들어가는 모습 보면서 그랬을 건데 가라앉는다. 북부 해군이 그래서 저 모니터 모습을 딱 보고서 딱 붙인 별명이 있습니다. 뗏목 위에 치즈 깡통 얹어놓은 것 같다. 치즈 깡통 맞다. 그 동그란 치즈 깡통을 얹어놓은 그 모양이라고 해서 정말 의아해했는데 이미 이때 버지니아는 완성이 됐습니다. 아, 됐구나. 근데 겉보기에는 버지니아가 훨씬 더 그럴듯해요. 사실. 그럴듯해. 이게 무게가 엄청 차이가 나요. 버지니아는 프리깃을 개조한 거여서 더 큽니다. 길이가 84m 정도. 그리고 배수량이 4,000톤이 넘었어요. 근데 저 뗏목 위에 치즈 깡통 모니터는 길이가 한 55m, 그리고 무게도 한 1,000톤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체급이 차이가 크네. 네, 체급 차이가 좀 났죠. 아무리 그래도 지금으로 따지자면 SLBM, A사 레이더 이 정도의 지금 기술 혁명을 이루어낸 철갑선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제 얘들이 바다 위를 이제 누비하겠죠? 그렇습니다. 1860년 3월 8일이었습니다. 버지니아호가 아직 대포 던문이 완전히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격을 해요. 근데 당시 이제 함장이 뷰캐넌이었는데 이 사람이 원래 그 함대 사령관이었어요. 이게 겸직을 하고 있어요. 워낙 중요한 배니까. 전체 대장이다 여기 집에. 이 뷰캐넌 얘기를 잠깐 하면은 뷰캐넌이 이 함장이 되기까지가 사연이 있었습니다. 예. 원래 이 사람도 미 해군에 근무하던 베테랑 장교였습니다. 경력 45년. 예전에 한번 얘기했었죠. 배 위에서의 경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 근데 이분이 고향이 메릴랜드주였어요. 그래갖고 처음에 메릴랜드주가 노예주니까 남쪽으로 넘어가려고 했죠. 그래갖고 이때 해군 장관한테 장관님 저는 이 노예주의 군인이기 때문에 남부로 넘어가겠습니다 하고 사표를 내요. 그런데 메릴랜드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북부에 남죠. 그렇죠. 그래갖고 갑자기 그때 이건 뭐야 이건 아닌데 하면서 장관님 아까 얘기했던 거 취소 다시 제가 북부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너 같은 배신자는 필요 없어. 가. 그래서 좀 받아주지 좀. 아이. 그래갖고 이 사람이 남부 넘어온 어쩔 수 없이 넘어. 그러니까 이거 남부 넘어서 그랬을 거 아니야. 그랬지.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런 느낌이네. 사상 검증 느낌이네. 이게 보고 있다가 너 그럴 줄 알았어 이거네. 자, 어찌됐든 뷰캐넌이 이제 출동을 합니다. 네, 그리고 바로 어디로 가냐? 북군이 장악하고 있던 햄턴 로드로 가요. 햄턴 로드로 가는데 그날은 사실 북군한테는 그냥 또 다른 똑같은 평범한 날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수평선 너머에서 이상한 뭔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북군 거기 있는 수병들하고 이제 해안포 있는 애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북군의 슬로프함이 있었어요. 컴벌랜드라고. 이 컴벌랜드한테 전속력으로 달려오는 거예요. 이야, 대형 거북이다. 진짜로 그리고 본 적도 없는 느낌의 어떤 배잖아요. 그러니까 햄턴 로드에 있던 북군 배 몇 척이 대포를 버지니아한테 발사합니다. 자, 근데 이 버지니아에 타고 있던 이 남군 수병들도 우리가 철갑산이긴 한데 대포를 처음 맞아보는 거잖아요. 무섭지. 그러니까 약간 좀 어떻게 할까라고 했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포탄들이 튕겨서 떨어져 나갑니다. 탱 이러는 탱탱탱. 그러니까 안에 있던 수병들이 소리를 들었어요. 떠덩 떠덩 하고 아무 데미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천하무적이다. 그때부터 생각하는 거죠. 버지니아의 철판이 2인치 두께였습니다. 네. 50mm 정도. 이 정도를 뚫으려면 진짜 압도적으로 큰 포탄이 필요했던 거잖아요. 이게 사실 그걸 뚫으려면 원추형의 철갑탄이 필요해요. 근데 이게 다 둥근 볼링건 같은 걸 쐈잖아요. 이때 당시에 이제 해안에서 공격을 지켜보던 어떤 신문 기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포탄들은 마치 팝건의 완두콩보다도 더 효과가 없었다. 이 팝건이 뭐냐면 우리 왜 유원지 같은 데 놀러 가면 총 앞에다 이렇게 코르크 껴서 딱 쏘는 거 있잖아요. 요즘에 얘기하는 러프건. 네. 이제 완전히 모든 북군 전체가 패닉에 빠져버립니다. 근데 버지니아호가 묵묵히 포탄을 견디면서 컴벌랜드 1마일 이내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포격을 해요. 이 첫 번째 포격에서 컴벌랜드가 박살이 나요. 이야. 피벗 그 터렛에 있는 포가 날아가고 현측의 구멍까지 뚫려요. 와. 근데 딱 보니까 자기네가 천하무적이에요. 그러니까 버지니아 함장이 그럽니다. 컴벌랜드 우현 쪽에 벌어진 구멍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버지니아의 앞에 머리에 선수에 뭐가 달려 있어요? 총각. 들이받아. 들이받았어요. 이 들이받은 현장을 묘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부함장 개츠비 앱 로저스 존스 대위인데 이런 얘기를 해요. 충돌음이 분명히 들렸다. 그 다음에 나무가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양키 군함의 구멍난 옆구리로 물이 쏟아져 들어갔다. 타격에 대한 우리의 충격은 미미했지만 우리 충격은 어떻게 되는지 난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무튼 이 한 번의 공격으로 컴벌랜드가 만신창이가 됩니다. 근데 이 딱 들이받을 때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 문제가 생깁니다. 안 빠져? 그렇죠. 충격이 딱 들이받았는데 안 빠지는 거예요. 역추진을 해도 이게 안 빠져갖고 처음엔 계속 물이 차고 있는 컴벌랜드가 같이 점점 치고 가라앉잖아요. 있었죠. 같이 가라앉으려고 해갖고 이게 들이받은 다음에 이 고정된 상태로 막 또 엄청난 포탄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이 겨우 막 끌려 들어갔다가 빼긴 했는데 이때 이 충각이 손상이 돼요. 충각이 반쪽이 뜯겨 나가면서 예. 이게 또 중요한 나중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 뷰캐넌이 그랬겠네. 이제 받지 마. 아 근데 이걸 몰랐었어요 사실. 충각이 손상을 입은 걸 몰랐어요. 몰랐었어요. 그 연습 출격한다라고 해서 그냥 슬쩍 나갔던 군인들이 네. 이 한 번의 경험으로 우린 가라앉지 않는다. 네. 자신감이 생겼을 것 같네. 그래도 이 컬먼랜드의 이 승무원들이 침몰하는 그 순간까지도 격렬하게 저항을 했대요. 저항을 해요? 격렬하게 저항했는데 이제 버지니아는 이거 신경 쓰도 안 쓰고 버지니아는 이제 다음 타겟을 노립니다. 두 번째 타겟이 누구냐면 50문의 대포를 가지고 있는 호위함 USS 콩그레스였습니다. 이거는 북부군의 거의 주력이네요. 근데 50문이었어요. 콩그레스가 앞에서 다 봤잖아요. 어떻게 당하는지. 어떻게 했어요? 콩그레스 함장이면. 도쿄. 그렇죠. 일단은 배에 있는 모든 무거운 걸 다 버려라. 다 버려. 대포만 놔두고 다 버려요. 그 다음에 빠르게 도망가기 위해서 이제 가다가 얕은 물로 향하다가 여기서 좌초가 돼요. 아이고야. 좌초가 돼요. 그러니까 좌초가 되니까 버지니아가 이제 쓱 다가오는 거예요. 무서워. 콩그레스한테. 이때 버지니아가 콩그레스한테 핫샷을 날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당황한 국군이 세 척의 군함을 투입해요. 저걸 일단 어떻게 막아야 된다. 그렇죠. 그 중에 한 척이 누구였냐면 미네소타호였어요. 근데 이 미네소타호도 모래톱에 좌초가 됩니다. 너무 빠르게 접근했다가 그러니까 절체절명의 위기가 됐어요. 근데 이때 해가 집니다. 해가 져요. 그러니까 이 동안에 버지니아는 콩그레스한테 실컷 핫샷을 날리고 난 다음에 야간 전투는 위험하다. 일단 우리 후퇴하자. 그래서 버지니아가 철수를 합니다. 그리고 자정 무렵에 콩그레스호는 이제 핫샷을 막 맞았잖아요.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그리고 이 불이 끝내는 탄약고까지 옮겨 붙어서
대폭발을 일으킵니다. 와, 그러면 첫 번째 전투에서 버지니아는 정말 엄청난 승전보를 전한 네. 거네요. 이게 나중에 와 보니까 이제 이게 왜 포탄을 맞으면 이제 그래도 철판이 조금 이제 흔적이 남잖아요. 네. 세 보니까 100발을 맞았어요. 와. 이 100발을 맞았는데 이 100발을 전부 다 방어해내고 북군 양키 군함 2척을 작살낸 거예요. 와. 이 전투 후에 함장 프랭클린 뷰캐넌이 굉장히 유명한 말을 합니다. Everything became apparent. 모든 것이 명백해졌다. 이제는 끝이다. 이제 너는 이제 양키 다 끝이야. 이렇게 됐어요. 우리는 지금 천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 저는 좀 궁금한 게 네. 지금 CSS 버지니아만 나가 있는 거예요? 다른 함대들은 없었어요? 다른 함선들도 오긴 했는데 버지니아가 너무 잘 싸우니까 구경하고 우리 있는 그냥 약간 이렇게? 뭐 그치. 우리가 손상될 필요 없지 멀리서 딱 지켜면서 아니, 딴 역시. 데서 보면, 안에서 보면 팅팅 소리만 들리지만, 딴 데서 보면 포탄이 맞고 튕겨나가는 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야, 안 도와줘도 되겠는데? 그렇죠. 자, 그러면 북부에서는 지금 난리 났어요. 네. 자, 이제 전설의 무기가 지금 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북부도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니터가 출항을 합니다. 원래 이 소식을 듣고 출항을 시킨 건 아니에요. 그 당시 3월 초에 거의 완성이 되고 시험항에도 성공리에 완수를 해갖고 빨리 이제 배치를 해야겠다. 그리고 이 당시에 봉수의 함대가 여차하면 리치몬드로 쳐 올라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실전 배치를 해야 한다고 해서 출항 명령이 3월 4일, 해전 4일 전에 이미 떨어집니다. 딱 전투 있기 직전에 이미 출항을 했네요. 네. 이게 신의 한 수였어요. 그렇죠. 이게 신의 한 수였어요. 이게 없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참 끔찍했죠. 3월 6일에 출항을 해서 쭉 가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딱 우리 과학영재 허준 MC가 지적한 대로 잠겨. 이 아, 배는 필수가 너무 얕아갖고 파도가 좀만 치면 이게 막 뒤흔들리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더 큰 문제가 뭐였냐면 파도가 치면 갑판으로 물이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럼 안으로 물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장 위험한 데가 어디예요? 저기 딱 보시면 구멍. 포탑 돌아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글로 물이 새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아이고야. 원래는 에릭슨이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대비를 해놨습니다. 뭐냐면은 안 쓸 때는 저 포탑을 좀 내려놔요. 그래서 딱 거길 갖다가 밀폐시켜 놓는데 감장이 너무 자신만만해갖고 뭐 그런 거 안 하고도 뭐 설마 문제 있겠어라고 포탑을 올린 상태에서 항행을 한 겁니다. 해군에 몸담은 지 40년. 그러면서 이 정도 파도라면 문제 없어. 근데 진짜 엄청난 물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해갖고 실제로 거의 엔진룸이 반 정도 침수됐어요. 우와. 그래갖고 막 그 안에 유독가스가 차고 해갖고 투입도 못 해보고 함을 포기해야 되나 싶었는데 함장이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해서 SOS를 치니까 급하게 예인선이 얘를 갖다가 해안으로 끌고 가서 해안에 일단 대놓은 다음에 물부터 팔아버렸어요. 네, 그래서 밤새 물 퍼내갖고 겨우 함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드디어 3월 8일 첫날 해전이 끝나고 난 그날 밤 9시쯤에 햄턴 로드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에릭슨이 제안한 대로 포탑 내리고 방수 상태로 갔으면 전투 때 만났을 수도 있겠네. 그렇죠. 그럴 가능성도 있었죠.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식으로 물 퍼내느라 또 시간을 한참 허비하느라고 좀 뒤늦게 왔죠. 그래서 버지니아는 일단 자신감을 갖고 모든 것은 명확해졌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럼 버지니아하고 모니터가 드디어 만나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모니터가 딱 와보니까 이 난장판이 나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미네소타는 좌초가 돼갖고 앉아있으니까 야 이거 다음날 분명히 이거 또 온다. 또 온다. 그래서 USS 모니터에게 명령합니다. 미네소타 옆에 숨어 있어. 그래서 미네소타 옆에다 배를 대놓고 딱 안 보이게 그 뒤쪽에 숨어 있습니다. 작으니까. 예. 네.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남군 해군도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거 분명히 미네소타 좌초돼 있는 거 우리가 그거 해결하지 못하고 왔다. 근데 우리 봤잖니 어제. 우리 다시 한번 들어가서 휘저어 넣으면 끝이다. 운이 좋으면 우리가 이 기회에 햄턴 로드까지 점령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필이면 미네소타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는 거야. 예. 그래서 다음 날 오전 8시에 다시 출항을 해요. 목표는 첫 번째 목표가 미네소타였어요. 근데 첫날 지휘관이 프랭클린 뷰캐넌이었잖아요. 근데 이때는 프랭클린 뷰캐넌 함장이 출격을 못해요. 같이. 여기 좀 사연이 있습니다. 왜냐면 콩그레스가 좌초됐을 때 핫샷을 날렸잖아요. 핫샷. 원래는 이걸 납포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당시에 이제 범선 시대 관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납포할 때 배와 선장이 딱 올라가서 모자 이렇게. 적 배에 올라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려고 뷰캐넌이 갑판에 올라갔다고 딱 올라갔는데 저쪽에 해안 기지에 있던 북군 병사들은 이 해군 관례를 몰라요. 근데 보고 있는데 남군 함장이 올라가니까 저 남군 함장이 총을 쏴버렸다고 다. 원래 그러면 안 돼. 뷰캐넌 입장에서 타격하고
전통 귀족의 명예 방식대로 탁 올라갔는데 총알 먹으니까 아이씨. 허벅지에 총알을 맞아요, 이 사람. 그래서 야 저런 그 무식한 놈들하고 갔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급히 후송이 됐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부함장이었던 아까 말씀드렸던 존슨 대위가 부함장을 맡아요. 다시 한번 버지니아를 끌고 가죠. 그래서 금방 미네소타를 가죠. 향해. 예. 가자마자 미네소타가 보이는 거야. 그래서 가자. 그래서 미네소타한테 딱 가는데 오늘은 올라가지 마. 네. 쟤들 총 쏜다. 근데 갑자기 미네소타 뒤에서 이상한 뗏목 같은 배가 하나 딱 나타난 거예요. 근데 뗏목 치고는 빨라 얘가. 그래서 여기서 존슨 대위가 부하들한테 무엇인가? 저 작은 배는 무엇이야? 이랬어요. 혹시 부함장 안대 같은 거 하고 있었어요? 비슷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무엇인가 하고 당황하고 있을 때 그 사이에 모니터호가 버지니아를 스쳐갑니다. 엄청 빠르다. 예, 당황한 버지니아가 발포를 했는데 못 맞춰요. 예. 그러니까 버지니아가 이번에는 모니터의 포탑을 노리고 공격을 시작해요. 근데 이게 있잖아요. 모니터 함도 자기네가 처음 포를 맞아보는 거기 때문에 어쩔지 몰라. 무섭지. 그리고 버지니아 함도 비록 저게 깡통 같은 배지만 우리가 포를 쏘면 저게 뚫릴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무튼 포를 쏴 제꼈습니다. 어떻겠습니까? 튕겨나갔겠죠. 맞습니다. 보기 좋게 튕겨나온 포탄이. 당시 모니터의 부함장이 그린 중이었습니다. 그 그린 중이가 당시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난 내 수병들의 얼굴에 자신감이 스치는 것을 보았다. 우리는 여기서는 버지니아라고 안 하고 메리맥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메리맥이 전날 성취한 일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이렇게 해요. 그게 딱 둘러보면 그 네. 환경이 상상이 가요. 저팍 맞을 때 이랬다가 괜찮네. 이걸 갖다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 두 배가 격렬하게 싸웁니다. 무려 4시간 동안 싸워요. 4시간 동안 포를 계속 쏘고. 예, 4시간 동안 싸우는데 근데 이 장면은 사실 롱기누스와 이지스의 대결이 아니라 이지스와 이지스가 서로 방패를 계속 치는 것 같은 느낌이야. 처음에는 1km부터 포를 쏘는데 안 되니까 나중에 한 10m 정도까지 다가가서 서로 서로 쏴제꼈어. 바뀌었어. 근데 쌍방한테 별 피해를 못 입히는 거예요. 아니 저 정도면 서로 부딪혀버릴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바로 이겁니다. 버지니아가 충각을 시도해요. 네. 근데 전날 자기네 충각 램이 부서진 걸 잘 몰랐어요. 데미지를 입은 걸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거 잘 안 되네라고 했는데 모니터 역시 버지니아를 들이받으려고 했었어요. 예. 근데 모니터가 버지니아를 들이받기 전에 모니터의 조종 장치가 오작동을 그래서 불과 몇 피트 차이로 놓쳐요. 이게. 결국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네. 저게 포 구멍에다가 우리 포를 집어넣는 수밖에 없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노리고서 계속 조준을 합니다만은 그거 노리고 조준했고 심지어 그 포가 안 맞으니까 총 가져와서 총으로 거기다 막 쏴요. 안에 있는 사람이라도 맞지. 아니 특공대를 보내가지고 가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시도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저거 작으니까 우리 해병대를 갖다가 저 위에 올려 보내갖고 캐치 열고 거기다 수류탄 까자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실패했습니다. 이게 계속 요리조리 피하면서 움직이니까 네, 사람이 거기 쉽지 올라가기 않으니까.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저 모니터도 실제로 그런 럭키샷 딱 폭우로 쪽으로 뚫고 들어오는 걸 예상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거기 포를 갖다가 뒤로 물렸을 때 닿는 그 해치가 있었어요. 앞에. 그것도 뭐 열었다 닫았다 하는데 그래도 한 번 그 비슷하게 맞긴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2명 정도가 부상을 당하긴 했습니다. 아무튼 이 몇 시간의 전투 후에 어떤 일이 생겼나? 이 모니터 앞에 보면 저기 왜 터렛이 깡통이 있고요. 앞에도 조금 피라미드 같이 뭐 하나 있죠. 저게 조종실이에요. 이렇게 보고 있는 거구나. 네. 근데 저 조종실에 포탄이 하나가 명중한. 그러면서 저게 누가 타고 있었냐면 모니터의 함장 워든 함장이 타고 있었는데 일시적으로 눈이 멀어요. 일시적으로 눈이 멀어요. 그래서 그 부관 그린주의가 지휘를 인계하죠. 이렇게 되니까 모니터가 버지니아가 따라올 수 없는 물의 얕은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버지니아가 쫓아가려고 했었어요. 쫓아가는데 이때 부하들한테 보고가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포탄을 거의 다 씁니다. 포탄이 몇 발 안 남았습니다. 야 그럼 나머지 있는 몇 발 포탄에도 쏘자라고 했는데 부하들이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포탄을 너무 많이 쏴서 배가 가벼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헐수선이 밑에 들어가 있잖아요. 나무판이 이 보이기 헐수선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어이구야. 이거 잘못해서 가다가 여기에 포탄 맞으면 우린 끝장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 여기서 오케이 그럼 우리 철수하자. 이러면서 우린 양키들을 이미 충분히 혼내줬다. 왜? 양키 철갑사이 도망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케이 우리 노폭으로 돌아간다. 오케이 정신 승리. 가자.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갑자기 이 버지니아에서 환호성이 나옵니다. 와
우리는 양키 철갑선을 우리가 무너뜨렸다. 막 그래요. 근데 모니터도 똑같이 얘 안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어요. 왜? 우리는 버지니아의 모든 공격을 다 막아냈어. 막 이러면서. 미네소타를 지켜냈어. 그렇죠. 미네소타를 지켜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상호 오해가 생기죠. 예, 여기서 제일 좋은 전략은 사실은 소방호스로 물 뿌리. 야 가라앉혀라. 아무튼 이렇게 해서 세계 최초의 철갑선끼리의 전투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게 왜 관통을 못했나 뭐 나중에 분석을 해보니까 서로 간에 문제가 있습니다. 버지니아는 큰 포가 부족했습니다. 포 만드는 기술이 딸리고 주로 노획해온 포를 이제 그렇죠. 달았기 때문에 불과 제일 큰 포가 9인치 포밖에 안 됐고 그러다 보니 모니터의 20cm짜리 8인치 장갑을 뚫으면 역부족이었고요. 모니터도 마찬가지였어요. 원래 15인치 탑재하고 싶어 했다고 했죠. 한데 네네네. 근데 11인치밖에 탑재를 못했고 또 그 당시에 불안했던 게 뭐냐면은 이 포탑이 아직은 기술이 완숙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너무 장약을 많이 넣고 하면은 이 반동으로 그렇죠. 포탑이 튕겨나갈 수 있다는 그런 걱정을 계속해서 장약을 일부러 적게 넣고 쐈어요. 힘이 이 좀 부족하네. 관통력이 그만큼 약했고 또 버지니아는 또 어떻습니까? 저게 딱 경사장갑이 돼 있잖아요. 2인치밖에 안 됐지만 경사장갑 효과 때문에 그만큼 방어력이 돼서 폭탄이 잘 튕겨져 나가는 거를 생각해서 저렇게 만든 거예요? 삼각형처럼 이렇게 만들었네요, 이제. 원래는 저게 꼭 그런 경사장갑 효과를 생각한 건 아닌데 우리가 철판을 아끼면서 잘 덮을 방법을 사각형으로 만들면 철판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만든 건데 해보니 그렇게 좋은 효과들도 있더라. 그래서 근데 이렇게만 봐도 훨씬 맞추기가 모니터가 힘들 것 같아요. 맞은 거는 그래서 어디가 많이 맞췄겠습니까? 모니터가 더 많이 맞췄을 것 같아요. 모니터는 97발을 맞췄고요, 버지니아를. 반면에 이 버지니아는 모니터를 22발을 맞췄습니다. 워낙 작고 기동성이 좋았기 때문에 포탑밖에 맞추기 안 나와 있었기 힘들었어요. 때문에. 터렛이 효과가 있네요. 그래도. 네, 그러면 그러네. 자, 이제 미시시피강 상류 서부 전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북군의 그랜트 장군이 존재감을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미시시피강이 있는데 동쪽에 지금 테네시강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테네시강에 쭉 보면은 헬리오세가 있습니다. 저길 잡으면 테네시강을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저기를 딱 노리고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요새를 지상군과 저 건보트 내측이 거의 동시에 공격하자 이런 계획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굉장히 입체적인 작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랜트의 이게 첫 번째 능력인가 특징입니다. 합동 작전을 잘했다. 이때 남부가 상륙했던 그랜트군을 공격해버리죠. 그게 바로 이제 샬로 전투 혹은 실로 전투라는 아주 유명한 전투인데 여기서 이틀 전투인데 양측 합쳐서 24,000명이 죽었거든요. 그랜트는 엄청나게 많은 비판을 받게 됩니다. 심지어 도살자 그랜트라는 당시의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수치였거든요.